시장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예. 거죠.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다우지수의 형태가 하나 있고 나스닥 지수의 형태가 하나 있고 예. 다우지수의 형태는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회복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가는 그렇죠. 형태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다가 약간 회복하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내년도에도 제가 봤을 때 계속해서 분리의 형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0포인트를 못 지킬 거다. 많이 내려가면 8,000포인트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한국 시장이 현재까지는 보면 나스닥의 형태로서 쫓아온 겁니다. 근데 내년도 보면 한국 시장하고 나스닥 시장하고가 또 분리가 되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형태가 되는데 나스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이제 많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아니 미국 시장이 얼마나 힘이 센데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2000년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자, 그러면 오늘 저희가 이종우 센터장님을 이제 오늘 모시는 거죠? 네. 아까 뭐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주식 투자 잘 안 하시는 우리 이종우 센터장님 요즘도 안 하시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도 안 합니다. 안 하세요? 아니 이거 시장을 안 좋게 보고 하시는 게 아니라 원래 안 예, 하시네요. 원래 제가 좀 주식하고 성향이 잘 안 맞아가지고 네. 그래서 그렇고요. 저는 뭐 주식 시장이 안 좋아서 안 좋아서 안 한다라고 하면 좋을 때는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좋을 때도 안 좋을 때도 계속 안 하는 건 제 성향하고 안 맞아서. 네. 어떻게 그래서 코인 좀 하세요, 그러면? 예? 코인. 주식도 안 하시는데 코인 하시겠네요. 주식을 안 하는데 코인 하겠습니까? 하긴 주식 안 하고 코인 하시는 할 수도 분들 있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워낙 그 성향 자체가 보수적이래 가지고. 그럼 채권 이런 거 주로. 예, 그렇죠. 그렇습니까? 자, 그나저나 우리 센터장님은 뭐 이 리서치를 하신 것만 해도 30 넘으셨잖아요. 예,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서치의 근간이라는 게 경기 아니에요. 예. 내년 경기 또 내년 경기를 아주 안 좋게 보는 시각에서는 뭐 이게 작든 크든 위기 국면이 올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단 그 뷰부터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지금 뭐 많이들 얘기하는 게 내년도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된다. 어마어마한 침체가 온다. 그다음에 또 위기가 발생한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제가 이렇게 뭐 모두 다를 접할 수는 없지만 쭉 나오고 있는 것들을 보면은 네. 70-80% 정도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작년도 이맘때에 연준이 도대체 올해 올해 경제를 어떻게 전망했는가 하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돌이켜서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네. 작년도 이맘때에 연준이 올해 미국 경제가 몇 % 정도 성장을 할 거라고 예상했을 것 같습니까? 작년 연준이 2022년 미국을 예. 작년 요맘때. 그러니까 2021년도 한 연말. 12월 정도. 네. 그래서 저도 가물가 한 3%? 3, 4%? 4.2%였습니다. 네. 4.2%였고 그다음에 이제 3.5%로 3월 달에 조정을 했고 6월 달에 1.7%로 조정했고 9월 달에 0.2%로 조정했고 뭐 이런 형태로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4.2% 전망했다가 0.2% 됐다라고 하는 건 이건 정말 우리나 남이나 이건 엉망진창으로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럼 우리가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왜 작년도에 올해 경제를 이렇게 좋게 전망을 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이유 중에 굉장히 큰 거는 뭐냐면 재작년이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2021년도에 왜 코로나19가 2020년에 나고 네. 그다음에 그때 이제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성장률이 5%를 넘고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올해를 전망할 때에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연장해서 4.2% 미국 경제 성장하고 유럽 4.0% 성장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제 전혀 그게 안 된 거잖아요. 지금 경제를 전망하는 걸 쭉 보게 되면 저는 그 생각이 많이 드는데 올해 경제가 아무튼 어떻게 됐든지 경제보다도 주식시장이 안 좋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압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보면 이제 이 경제를 안 좋게 보고 네. 그렇게 해서 위기가 발생한다 이런 생각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보면 경제 지표라고 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절벽에서 뛰어내리듯이 쫙 나빠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위기가 발생하지 않는 한. 그러면 이제 내년도에 경기가 진짜로 침체되고 그렇게 심각하게 하다라고 하면 천천히 지금부터 계속해서 내려가고 그다음에 그게 보다 더 뚜렷해지고 이런 형태여야 되거든요. 우리나라의 3분기 성장률이 전년 대비해서 3.1%였습니다. 미국도 보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12월 달에 경제 전망치가
사 9월 달의 전망치보다도 더 올라가 버리는 형태가 되잖아요. 올해를 보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이제 이 겉에서는 그런 모양으로서 나오는데 이게 사람들의 생각은 계속 그거에서 바뀌질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나오냐면 얘기하는 거하고 숫자가 또 안 맞는 형태가 나옵니다. 11월 달에 우리나라 경제 전망치 내년도 2023년도에 대한 전망을 한 기관들이 주요한 기관이 7개 넘게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있고 KDI도 있고 외국 같은 경우는 피치도 있었고 그다음에 IMF도 있었고 이렇거든요. 그 기관들의 이 내년도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에 그걸 평균하면 어느 정도 되냐 하면 1.8% 정도 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잠재 성장률이 2.0%인 나라인데 1.8% 성장한다라고 하면 그게 경기가 진짜 심각하게 침체되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나쁜 정도잖아요. 그러면 숫자하고 얘기하는 것조차도 지금 맞지 않는 상태고 막 이런 상태로 지금 굉장한 혼란이거든요. 그건 왜냐하면 올해가 안 좋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그냥 연장해 가지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네. 거기에다가 이제 위기 이런 것들도 보면 그냥 위기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위기 얘기할 때에 대개 이제 그림으로서 갖고 있는 것이 97년도의 외환위기처럼 이런 형태가 나거나 아니면 2008년도에 미국의 금융위기 뭐 이런 형태로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중간에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2003년도에 카드채 문제가 대란 났었고 있었죠. 그다음에 또 중간에 보면 저축은행들이 무너지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부분들도 다 자그마한 위기 정도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중간에 있는 위기는 발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통제 가능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경제에 그렇게 심각한 위험을 주거나 이러는 건 아니죠. 내년도에 뭐 위기가 발생하고 어쩌고 쭉 얘기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면 중간 부분 그런 정도가 나오는 거 이걸 염두에 일어나더라도. 두고 얘기해요. 예. 그런 정도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건데 예. 이게 이제 얘기하고 하는 것들은 보면 거의 대부분 이제 외환위기나 금융위기 발생하고 뭐 이러는 형태로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뭔가 좀 안 맞는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거를 주식시장하고 한번 생각해 보면 네. 제가 생각하기엔 그래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이 내년도에 뭐 0%대 초반을 한다. 0%대 중반을 해서 연간으로 0.5% 성장을 한다. 그다음에 미국이 뭐 마이너스 한 0.2% 성장을 한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 그게 특별하게 어떤 임팩트를 주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그렇게 절절매고 그다음에 뭐 심각한 경제 침체가 오고 이러는 부분들은 작년을 완전히 반대로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재판의 형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많이 들어요. 그 경기 혹은 뭐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좀 안 좋을 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도 지금 뭐 부동산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잖아요. 예. 그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겠죠. 자산 가격이 갑자기 빠짐으로 해서 거기 또 뭐 금융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네. 문제라든지 투자 뭐 갑자기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겹치다 보면 금융기관 소규모 금융기관도 부실화되고. 뭐 부실화되고 뭐 자, 이러다 그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저축은행이 망하고 이랬던 형태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2010년도 이전에 저축은행들이 망하고 했던 것들의 이유가 뭐냐면 그때가 정말 PF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은행보다도 금리를 더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기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뭔가 높은 쪽에 이익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했던 게 뭐냐면 부동산 PF를 하고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부터 보니까 이게 수익이 짭짤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나중에 통제가 되지 않는 형태가 되니까 어떤 것까지 가냐면 저축은행이 직접 시공자로 나섭니다. 그래가지고 전혀 이렇게 이 리스크 통제 안 되고 이러는 형태로서 가다가 저축은행들이 부실이 돼서 망가져버리고 이런 형태가 됐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게 되면 부동산 PF라고 하는 것이 어떤 형태의 그림이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미 우리는 한번 겪어본 거예요. 네. 자, 올해 그해가지고 지금 뭐 부동산 PF가 부실이 돼서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그 중에 상당 부분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더라도 그 전에 겪었던 이 저축은행을 중심으로 했던 부동산 PF 네. 그 이상 수준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내년도에 부동산 PF가 나빠지게 되면 저축은행 몇 개도 날아갈 버릴 거고 심지어 제 생각으로는 증권회사 몇 개도 날아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에 예,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증권회사가 몇 개 날아간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그렇게 심각하게 우리나라 금융이나 경제에다가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거냐. 네. 그거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카드채 한번 보시면 그 당시에 LG카드가 카드 업계에서 1위였습니다. 그렇죠. 그 카드 회사가 부실이 돼가지고 넘어가 버려서 그 다음에 결국에 보면 그 LG 그룹에서 LG 증권이라고 하는 걸 떼내가지고 내다 팔아서 그 부실을 막아줘야 될 정도가 됐고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 위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카드를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위력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크잖아요. 그래도 보면 우리나라 경제나 금융에다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고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형태로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년도에 이 부동산 PF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공포를 사람들이 갖다 보면 끝없이 그 공포라고 하는 것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해요. 이게 진짜로 문제가 생기려고 하면 이제 부동산 막 사고했었던 이제 이 은행에서 돈 빌리고 해서 이제 부동산 사고했던 것들이 떨어져서 그게 정말로 부실이 돼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액수들이 은행으로 넘어와서 은행이 그걸 감당을 못 해가지고 또 은행도 엎어지고 막 이런 형태가 되는 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그 형태거든요. 근데 한번 지금을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면 지금 거래가 거의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부동산 가격은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도 거래가 안 되는 건 2배 정도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왜 거래가 안 될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저는 이런 결론이 나오거든요. 코로나19가 나고 난 다음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갈 때 거래가 안 돼서 올라갔기 때문에 떨어질 때도 일정한 수준 정도까지는 거래가 안 되면서 떨어지는 것이 당연한 거야. 지금이 이제 그런 국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가 안 되면서 계속 이제 떨어지는데 올라갈 때 거래가 안 됐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부터 은행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들어가서 물리고 뭐 이러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죠.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떨어져서 뭐 고점에서부터 따졌을 때 30% 40% 정도까지 내려가고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심각한 부실이 발생하고 그래서 은행이 그걸 못 견딜 정도로 이렇게 커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쭉 감안하게 되면 부동산 PF가 문제가 돼서 몇 개의 제2금융권의 그 회사들이 날아가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이게 우리나라 금융시장이나 그다음에 또 경제에 어마어마한 충격을 줘가지고 진짜로 뭐 힘들게 만든다. 이거는 아닐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우리가 개념적으로 생각하니까 이게 이런 정도에서 문제가 있을 거고 그러면 이렇게 그래서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해서 막 공포를 상상하다 보면 이 낙관을 상상하다 보면 하늘 끝까지 올라가는 것처럼 공포를 상상하다 보면 사람을 완전히 잡아버리는 형태가 되거든요. 지금이 그런 형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나치게 과학 공포에 지금 휩싸여 있다 우리가. 예, 그렇죠. 근데 제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면 심각한 경제 위기는 아니라고 말씀하시지만 이제 우리 센터장님께서는 그렇죠. 뭐 저 IMF급이나 아니면 저 2008년 그 정도 아니면 심각한 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니까 그럴 수 있지만 저희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한 주가 20-30%만 떨어져도 이게 심각한 경제 위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센터장님이 보시는 심각한 경제 위기의 기준 자체가 그 정도 안 온다고 얘기하시지만 그 기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생각하는 심각한 경제 위기와 좀 말이 다른 건 아닌가. 그러니까 내년도에 만약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한 0.3% 이렇게 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어차피 이제 주가가 30% 넘게 떨어지고 이랬던 부분은 지나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나간 거는 뭐 지금에서 얘기하고 뭐 이러는 필요가 없는 것 같고. 자, 내년도에 그러면 한 0.3%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그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떨어질 거냐.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지금 심각한 경기 침체 뭐 이렇게 해서 주가를 밑으로 확 끌어내리고 할 수 있으려면 내년도에 전 세계 경제가 한 마이너스 2% 정도 내지 3% 정도 이런 정도가 나와야 돼요. 2008년도 금융위기가 나왔을 때에 마이너스 3% 정도였었거든요. 그런 정도가 나온다라고 하면 지금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얘기하고 있는 심각한 경기 침체다. 그래서 정말로 자산 시장이 굉장히 어렵고 이렇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타당성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게 우리나라 기준으로 해서 한 0.5% 정도고 미국이 뭐 내년도 경제 성장률이 연간으로 따져서 한 마이너스 0.23% 정도 됐다. 그게 그렇게 주식시장을 그렇게 크게 끌어내리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10월 달까지 주가가 빠졌잖아요. 그때에
얼마나 사람들이 공포스럽게 내년도를 생각을 했었냐면 내년도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한 3% 정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주가를 막 움직여서 밑으로 밀어내버리고 막 이런 형태가 됐었어요. 네. 그 당시에 한번 한 2달 전 정도를 돌이켜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공포스럽게 생각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한번 갔다 왔기 때문에 네. 뭐 그거보다도 조금 그 해가지고 뭐 한 0%에서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뭐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될 만한 숫자인가? 그럼 우리 자산 시장도 크게 출렁이 뭐 크게 빠진 거 별로 없을 거란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죠. 예. 주식 부동산? 예. 그러니까 부동산은 계속해서 내려가죠. 부동산은 좀 네, 내려. 부동산은 왜 내려가냐면 네. 가격 자체가 굉장히 높기 높았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 가격이 될 때까지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가격 찾아가는 과정이고. 예, 그렇죠. 근데 그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느 정도 내려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그렇게 크게 내려가거나 그러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기야 우리 이번에 부동산 하락도 주식보다 한 1년 늦게 시작한 거지. 예, 그렇죠. 네, 우리는 주식 하락이 작년 여름부터 빠진 거죠 이게. 예. 네, 네, 네. 근데 부동산은 올 상반기 그 어감부터 빠졌다고 봐야 예. 되니까 그죠? 부동산 가격 하락이 가격 하락을 좀 이끌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큰 자산이 이렇게 막 하락하면 야 이게 안 되겠다 싶어갖고 뭐 예를 들면 그런 투자 자체에서 아예 그냥 손을 뺀다든지 예. 아니면 그 투자할 여력 자체가 이제 없어진다든지 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긴 근데 한데 이런 면이 있더라고. 아니에요? 부동산이 폭 나가잖아. 네. 그럼 정부가 움직여. 주식이 폭 나가냐 정부 안 움직여. 항상 순서가 그래. 주식 먼저 빠지고 부동산 빠지면 이제 정부가 그때 이제 금리도 또 뭐 부양책도 내고 막 그래. 그래서 뭐 올라가는 게 주식이 먼저 올라가.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그 주식하고 부동산의 관계를 보면요. 네. 우리가 많이들 생각하는 게 주식하고 부동산이 반대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일로 갔다 절로 갔다. 일로 갔다 절로 갔다 하기 때문에 나쁜 쪽에서 좋은 쪽으로 오고 뭐 이렇게 간다라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고요. 주식과 부동산은 방향성이 같습니다. 다만 보면 시차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은 작잖아요. 이게 뭐 100만 원을 가지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움직이는 형태가 되고 네. 부동산은 덩치가 크기 때문에 뒤에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렇게 부동산이 뒤에 움직이고 이러는 것들은 당연하다라고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다음 그림 부동산 그림을 한번 보면 네. 주식 그림이 쭉 내려가서 2150에서 걸려가지고 이제서부터 옆으로 쭉 이런 형태로서 간다라고 하면 부동산도 일정하게 어떤 수준 정도에서 걸려가지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는 형태가 됩니다. 대개 그 옆으로 가는 것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규모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가요. 그게 대략 보면 바닥을 찍고도 5년 내지 6년 정도를 옆으로 쭉 기거든요. 5년을 겨요? 그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한번 보면 1990년도에 분당을 비롯한 5대 신도시를 만들고 막 할 정도까지 굉장히 부동산이 붐을 일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쭉 떨어지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1992년 정도가 되면 거의 바닥권에 도달합니다. 그게 언제까지 계속해서 옆으로 기냐면 97년도에 외환위기가 나기 전까지 계속해서 옆으로 깁니다. 외환위기가 나기 전에 상반기에 잠깐 조금 올라가요. 그러니까 대치동 음마아파트 기준으로 따지면 1억 3천 정도였던 것이 97년도 상반기가 되면 1억 3,500만 원 정도로서 쭉 올라갑니다. 그랬다가 외환위기 나면서 다시 한번 또 내려가 버렸었는데 그러니까 부동산 같은 경우는 한번 떨어져 가지고 바닥을 만들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바닥을 다져가야 되는 그런 게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 보면 제 생각으로 만약에 한 내년도 23년도에 바닥을 만든다. 그러면 27년도 내지 28년도 정도까지 옆으로 쭉 기어버리는 형태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이제 부동산은 확실히 좀 장기적으로 길게 그 이후에는 이제 좀 아마 상승을 하더라도 할 예. 가능성이 좀 있겠군요. 주식처럼 바로 V자형 난다든지 그런 거 없다는 말씀.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많이들 그 기대해 가지고 이게 뭐 팍 바닥 찍고 나면 쫙 이렇게 올라가고 이럴 거라고 하지만 기부로 오래 해야 되겠다. 정부로. 이번에 주식 같은 경우에도 네. 보시면 그렇지 않습니까? 떨어질 때 야 바닥만 찍으면 이렇게 했지만 찍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옆으로 쭉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게 가격의 원래 원리입니다. 그렇습니까? 좀 여유 있게 그러면 봐도 되겠네요. 자, 주식 얘기를 좀 집중해 볼까요? 네. 예. 그래서 뭐 우리 센터장님은 안 하시지만 그래도 지금 주식 팔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경기가 나빠지는 건 맞지만 큰 위기가 아니고 조금 중간 단계의 위기, 작은 위기가 오는 것까지는 2150 정도가 반영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만약에 미국 시장이 회복이 안 되고 미국 부동산 시장이 더 추락하면서
미국의 경제 환경이 또 안 좋아. 그럼 이게 전달이 또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질적으로 올해는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우리 주식이 하락한 거거든요. 예. 근데 본격적으로 미국 경기가 하락해서 미국 쪽에는 아직도 버블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연결이 돼 있는 상태에서 미국 S&P라든지 나스닥이 한 20-30%더 빠져버렸다. 그럼 우리도 한 20-30%더 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월 달 넘으면서부터 전 세계 주식 시장은 분리의 과정으로서 계속 들어갑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이 한꺼번에 움직이는 게 아니라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 다우 지수의 형태가 하나 있고 나스닥 지수의 형태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다우 지수의 형태는 이렇게 쭉 떨어졌다가 그다음에 회복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다음에 옆으로 이렇게 가는 그렇죠. 형태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떨어졌다가 약간 회복하고 계속해서 내려가는 형태가 되거든요. 내년도에도 제가 봤을 때 계속해서 분리의 형태가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10,000포인트를 못 지킬 거다. 많이 내려가면 8,000포인트 정도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 이런 7,000까지는 생각을 아니라 8,000까지는 갈 수 있다. 네, 그런 정도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옆으로 쭉 이렇게 그냥 갑니다. 여기에서 크게 떨어지거나 그러지 않고 이런 형태가 될 거다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제 독일 주식 시장이나 이런 데 보면 전형적으로 다우지수의 형태로서 움직이잖아요. 독일 지수가 사상 최고가 얼마냐면 16,300입니다. 예. 지금이 14,000입니다. 어허. 그러면 2,300포인트 차이밖에 안 나잖아요. 그럼 고점에서부터 따졌을 때 10% 조금 더 내려온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쭉 진행되는 형태가 있고 아주 안 좋은 건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도 떨어졌지만 계속 하거든요. 한국 시장이 현재까지는 보면 나스닥의 형태로서 쫓아온 겁니다. 근데 내년도 보면 한국 시장하고 나스닥 시장하고가 또 분리가 되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한국 시장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형태가 되는데 나스닥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얘기를 굉장히 이제 많이 물어볼 수가 있잖아요. 네. 아니 미국 시장이 얼마나 힘이 센데 지금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2000년도 한번 보시게 되면요. 2000년도에 IT 버블이 펑 터졌잖아요. 네. 그때 나스닥이 5,050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했고 그렇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1,050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한국 시장이 2000년도 11월 정도가 되면 480 정도까지 내려가서 거기에서부터 멈춥니다. 나스닥이 그때까지 내려온 게 얼마냐 하면 2,500 정도까지 거기서 내려와요. 근데 한국 시장은 그 다음에 2021년도에 계속 옆으로 깁니다. 박스권을 만들어가면서 그러니까 한 470에서부터 시작해서 630 사이에 박스권을 만들면서 옆으로 쭉 가거든요. 근데 나스닥은 2,500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200까지 또 떨어져요. 그러니까 나스닥이 추가적으로 내려가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분리되는 거죠. 분리돼 버리는 형태가 되죠. 그 당시가 그러면 지금하고 그 당시하고를 비교했을 때 미국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언제가 세냐? 당연히 2000년도가 훨씬 세죠. 그냥 우리 그때는 그 전날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됐는지 그것만 쳐다보고 그렇죠. 앉아 그것만 있었어요. 보고 했죠. 예, 그랬는데도 시장이 분리돼 버리는 형태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더 분리가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그냥 우리가 이제 이게 생각해 보면 나스닥은 추가적으로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해서 꼭 코스피가 더 내려간다. 그거는 잘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나스닥은 왜 내려가냐?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2009년도 이 금융위기가 나고 가장 낮을 때에 나스닥 지수가 그때 1,300 정도였거든요. 이번에 제일 많이 올라갔을 때 16,000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면 무려 그게 대략 한 13배 정도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금융위기가 나고 했을 때 우리나라의 주가의 최저점이 900포인트 정도였거든요. 지금이 2,300포인트잖아요. 그리고 900포인트에서 2,300포인트 따지면 그게 한 150 내지 160% 정도밖에 못 올라간 거잖아요. 나스닥이 한 14배 정도 올라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거에 한 10분의 1 내지 8분의 1 정도밖에 못 올라간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떨어지는 것도 일정한 수준이 되면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스닥은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많이 떨어지는 거고 뭐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못 올라갔기 때문에 못 떨어지는 거고 그런 형태가 되니까 내년도에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가 되는 거죠. 네. 그래도 상승하기는 어렵다고. 우리나라 시장이요? 네. 예, 상승은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각한 침체가 아니지만 경기가 둔화되는 건 맞잖아요. 그다음에 또 우리나라 기업 실적이라고 하는 것이 보면 한번 감익이 되기 시작하면 그래도 감익이 한 2년 정도에 걸쳐서는 계속 유지가 됐거든요. 그러면 내년도는 전체적으로 이익이 감소하는 형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기도 안 좋고 이익이 감소하는데 주가가 거기에서 계속해서 올라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도 주식시장은 위아래가
전부 다 줄어들어 버리는 형태가 되니까 딱 압축이 되니까 그냥 옆으로 이렇게 가는 형태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거죠. 근데 옆으로 가더라도 그래도 좀 괜찮은 동네가 좀 있고 안 괜찮은 동네가 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어느 업종이라든지 어느 파트가 조금 더 괜찮고 안 좋은 많이들 이제 나스닥 주가가 하락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들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성장주의 시대는 끝이 났다. 그래서 이제 가치주의로 가야 되고 뭐 네.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이제 뭐 그래서 야 저 테슬라 봐, 저 얼마나 초라하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테슬라기 때문에 그 얘기하는 거고요. 네. 제가 봤을 때 내년도에도 성장주를 중심으로 하는 이슈와 테마를 가지고 계속해서 움직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장주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내년도는 어떤 형태가 되느냐. 자, 5년 내지 10년 후 정도에 요게 어떤 모양이 나오는데 거기에 부합하냐 안 하냐. 이거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그 얘기하면서 이게 치고받고 하고 거기에서부터 종목을 만들어내고 이런 형태가 된다라고. 성장주는 나스닥에 다 있잖아요. 나스닥이 그러니까 더 추락하는데 성장주가 그 등락을 하면서 예. 이렇게 움직이는 장이. 그러니까 그게 나스닥이 하락하는 것이 성장주가 몰락했기 때문에 하락하는 건 아니고요.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모양인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다른 거 애플이나 또 뭐 아마존 이런 것들도 보면 이게 왜 이럴까라고 생각해 보면요. 5년 후나 10년 후의 그림이 안 잡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5년 후나 10년 후 정도의 테슬라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자, 여태까지 우리가 테슬라를 도대체 이걸 어떤 주식으로서 규정할 거냐. 테슬라라고 하는 회사를. 그러니까 테슬라가 정말 전기차의 왕이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없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 테슬라라고 하는 거는 이 호랑이가 없는 굴에서 여우가 1등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이거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후자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전기차 시장에서의 호랑이는 누구냐? 지금에 있는 폭스바겐이나 현대차나 도요타나 이런 데가 호랑이인 거지. 지금은 보면 전 세계 그 자동차 시장의 95% 정도가 내연 자동차 시장으로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전기차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도 거의 95% 넘게는 내연 자동차 시장으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내연 자동차 시장에 들어와 있는 회사들이 그 시장을 쉽게 포기하겠습니까? 이미 투자해 놓은 게 얼마고 거기에서부터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얼마인데 그러니까 전기차로 빨리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 틈새를 이 테슬라가 뚫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5년 후, 10년 후를 생각해 보면 자, 어차피 전기차가 대세라고 하는데 그럼 그 주자들이 안 들어오겠냐. 그 주자들이 들어왔을 때 과연 테슬라가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겠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 머리가 복잡해지는 형태.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나스닥이 떨어지고 이런 종목들이 떨어지는 건 그런 개별적인 형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어떤 종목들은 보면 5년 후, 10년 후 이럴 때 그림이 그리워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보면 2차 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그러면 그래 그렇게 해서 뭐 도요타도 들어오고 현대차도 들어오고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런 회사들이 과연 2차 전지 이런 것들을 자기네 내재화하지 않겠느냐. 당연히 내재화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엔진을 안 만들고 세계적인 자동차 회사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면 2차 전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형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전기차에다 모두 다 묻어가지고 막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을 분리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는 5년 후 10년 후 정도의 그림이 그려지네. 이렇게 되면 그쪽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이 하락하고 그다음에 테슬라가 하락하고 이러는 부분과 앞으로의 성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혼동해 가지고 생각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일일이 이제 분리해 가지고 했을 때 시장에서 그래 저거는 얘기가 어느 정도 될 수 있네라고 하면 그게 내년도에 이게 시장을 끌고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다우와 나스닥이 분리됐을 때 나스닥 내에서도 분리되고 한국과 미국에서 미국 시장에 분리가 있듯이 한국 시장 내에서도 분리가 있겠군요.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내년도의 화두 중에 하나는 분리라고 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예. 예. 한국에서는 어디가 좋아 보이고 어디가 안 좋아 보이세요? 주식시장 내에서. 주식시장 내에서요. 네, 분리됐을 때 나쁜 쪽으로 분리, 좋은 쪽으로 분리. 우선 이제 안 좋은 쪽으로의 분리는 반도체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 건가. 반도체? 예,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많이들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들이 왜 지금 반도체가 안 좋으냐. 재고가 많이 늘어서 이런 얘기들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우선 제가 그 판단하기에 재고가 는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하면 아니 정부의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가전제품을 사고 그랬는데 가전제품 작년에 바꿨는데 올해 또 바꿀 수는 없는 거잖아.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따른 영향이 나온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이미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런 상식적인 것도 생각하지 않고 작년도 10월 그러니까 올해 그 뭐 9월달 10월달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주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그때가만 내년도 1분기 그러니까 2023년도 1분기에 반도체 경기가 바닥을 치고 올라옵니다. 이 얘기 왜 했어 도대체? 이게 지금 정신을 제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야? 이런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재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제가 더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뭐냐면 왜 우리나라가 중국의 대중국 수출도 줄어들고 특히 또 반도체도 줄어들고 이런 형태가 됐을까라고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2019년도에 미국하고 중국이 치열하게 치고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 분쟁까지 갔고 그렇게 해서 미국이 반도체를 가지고 블록을 쳐버리는 형태로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렇죠? 거기까지 진행이 된 거예요. 네. 그 후유증이 우리나라에서 계속해서 지금 알게 모르게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그런 그 형태가 된 거죠. 그게 올해에 보면 반도체도 줄어들고 중국 이 수출도 줄어들고 이러면서 전체적인 영향을 쭉 주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된 거거든요. 자, 그러면 내년도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서 해결될 수 있겠느냐? 그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리거든요. 대신에 내년도에는 어떤 형태가 되냐면 그렇게 해서 미국의 말을 듣고 블록을 만들고 했었던 여러 나라와 여러 기업들이 야, 이거 우리 너무 손실이 크잖아.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게 바꾸는 형태가 되든지 아니면 우리가 보는 손실을 미국이 좀 이게 뭐 커버를 해주든지 뭐 해야지 우리한테 왜 계속 이렇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는 거야 라고 하는 이 불만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터져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관계 내에서 만들어지고 이런 거지 지금 반도체에서 재고가 많으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런 그 단순한 얘기들을 좀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에 반도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그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네. 그러니까 과연 주가가 쭉 계속해서 올라갈 거냐 하는 것들을 한번 안 좋게 생각해 보시는군요. 봅니다. 예, 이렇게 이제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건 최근에 이제 2차 전지 많이 떨어지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2차 전지가 일정하게 상당한 시간 동안에 걸쳐서 대세가 될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주가가 어느 정도 떨어지고 나면 그다음에 다시 올라오고 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이 괜찮고 이런 이제 생각을 갖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센터장님을 계속 하고 계셨으면 반도체 애널리스트 혼냈을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종훈 센터장이 아주 시원시원하게 네. 막힘없이 또 오늘 아침도 그 3% 우리 화두는 시청자분들 분리군요, 분리. 예. 예. 함께 그냥 해주셨고요. 쭉 그 한 방향으로 간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시장 내에서도 분리고 지수 내에서도 분리고 나라별로도 분리다. 그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좋은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볼 만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종우 센터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